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오늘 4월 9일 날 시행된 107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가다반이에요. 세무사에서 가다반 나오죠. 가다반 나온 걸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보다시피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답은 있지만 혹시나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답이 좀 이상한 게 있나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번 가시죠. 1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 1. 자산은 현재 사건의 결과로가 아니라 과거 사건의 결과로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거다. 맞네요. 뒤는 맞는데 앞에가 틀리죠. 현재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의 결과. 틀렸고, 2번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 맞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출되는 거 맞죠? 이행될 걸로 예상되는 미래의 의무다. 미래의 의무가 아니라 현재 의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죠.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미래에 유출될 겁니다. 여기 자세히 써 있네. 여기 자세히 있었죠. 과거의 거래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이건 권리죠. 권리 존재하고 자원이 유입될 거죠. 유입될 거, 창출 유입될 거고, 부채는 과거의 발생 그리고 현재 의무가 있고 미래에 유출될 겁니다. 다 맞고. 3번 수익은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 돈 버는 거니까.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건 제외다. 이거 중요하죠. 여기서 지분 참여자는 다른 말로 하면 주주에게 배당한 거, 주주가 출자한 거, 출자. 주주가 출자한 건 수익이 아니죠. 자본입니다. 그럼 이거 맞는 건데 답이네요. 그럼 이상 없네요. 그다음 비용은 자산이 감소, 유출되거나 부채의 증가에 의해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 그죠?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감소. 그리고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 배당은 제외. 배당은 비용이 아니에요. 배당은 비용이 아니라 잉여금의 처분, 자본의 감소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상 영업 활동의 일환이나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차손은 포함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차손도 손실이잖아요. 차손이 다른 말로 하면 손실입니다. 손실. 아이고 글자가 왜 이래? 손실입니다. 그 손실도 비용에 포함되죠. 그럼 3번을 제외하고는 다 틀렸으니까 답은 이상 없습니다. 2번 일단 페이지 넘어가야지. 2번 기말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 중요한 건 단가 결정 방법이 있죠. 왜 이래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량 결정 방법에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이 있는 거예요. 나마니까 2번이 답이고, 이런 총평균, 선입, 후입 이런 것들은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 맞지만 이게 수량 결정인지 단가 결정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답 이상 없고요. 3번 이것도 잘 나오는 거잖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게 뭐다냐 그랬잖아요. 선일자 수표. 이론 강의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하죠. 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함정, 대표적인 함정이라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그러니까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야 수표.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가 뭐다냐? 이런 분들은 교재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상 없고요. 4번. 이 신청은 시험 끝나고 3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답이 틀렸다고 무조건 이의 신청하기 없기. 실제로는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아. 내가 틀려서 무조건 이의 신청하는 거야. 근데 아직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맞는 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 자산이다. 이건 아니지. 모두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죠. 무조건, 반드시, 모든, 항상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 나오면 틀립니다. 목적에 상관없이가 아니죠. 목적이 판매용이냐? 판매용이면 상품, 영업용이면 토지. 근데 그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자, 얘기하는 여기 목적에 따라 판매 목적, 투자 목적, 그리고 영업용, 사용할 목적이죠. 그죠? 틀렸고. 2번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원가에 산입한다. 중요한 거죠. 맞죠? 답이고. 이상 없죠. 그 다음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은 모두, 또 여기도 모두니야. 단기 비용. 이건 아니죠. 요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약자 쓰면 안 돼. 자본적 지출. 그다음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비용. 자본적 지출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형자산, 또 모든 이런 말 나왔어. 모든 유형자산을 삼각하는 게 아니죠. 비삼각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친절하게 해설도 잘 돼 있네. 됐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또 뭐냐, 단기매매증권. 이것도 우리 시험 단골이죠. 잘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 다른 말로 하면 평가손익을 물어보는 거죠. 예, 평가손익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보니까 A사 주식, B사 주식이 두 가지야. 자, 원가 50이고 공정가가 70이야. 20만원 늘었죠. 그 다음 B는 30에서 20으로 마이너스 10이네. 그리고 그럼 일단 요것만 하면 평가손익은 이제 이익이 그래도 많네. 10이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받았다. 배당금 수익 5만원. 이것도 영업의 수익이죠. 배당금 수익이니까. 그 다음 단기초 25만원에 취득한 C사 주식을 30만원에 처분했다. 그럼 5만원 이익이죠. 5만원 이익이니까 손익은 10만원, 5만원, 총 20만원이네. 20만원 증가되죠. 20만원 증가됩니다. 어쨌든 손익이니까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만약에 영업의 수익이 얼마냐 물어봤다면 수익만 더하는 거죠. 얘 더하면 30만원이네. 수익만 물어봤으면 30만원. 수익만 물어봤으면. 근데 손실이 있죠. 이거 비용도 있죠. 그래서 결국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손익은 이익과 손실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20만원 1번 아무 문제 없어요. 밑에 해설도 잘 돼 있네. 6번 갑니다. 사채. 최근 들어 사채가 막 나와요. 이제 회계 1급에도 원래 보통 세무나 대야 나오는데 사채가 나오네. 사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거 좀 어려운 거죠.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해야죠. 뭐 그죠? 팔자야 우리는 해야 돼. 글자를 좀 크게 할게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 사채를 할인 발행할 경우 액면이자는 동일하다. 액면이자는 액면 곱하기 표시이자니까 무조건 똑같아요. 맞아요. 뭐요? 그럼 벌써 답이야? 답인디? 답이네요. 액면이자는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유효이자. 유효이자 다른 말로 시장이자. 유효이자율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유효이자율법, 시장이자율법 이건 달라요. 할인 발행할 때는 증가되고 할증 발행할 때는 감소되고. 기억납니까? 어려운 거,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일단 어쨌든 액면이자는 동일하다. 답 나왔으니까 다행이고. 2번 할증 발행했을 때 유효이자는 증가한다. 할증일 때는 감소입니다. 반대죠. 그 다음 사채 발행할 때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차감해야 됩니다. 차감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할 때 그 상가액 또는 환입액은 매기 감소한다는데 유효이자율법에서는 무조건 증가입니다. 유효이자율법, 이거 유효이자율법 말이 안 써 있는데 증가. 이건 유효이자율법일 때. 유효이자율법일 때는 증가. 정액법일 때는 일정하죠. 근데 정액법은 기준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에서는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 차금 상각도 증가, 할증 발행 차금 상각도 증가하는데 회계일급에서는 뭐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이 내용을 근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잘한 거고요. 그 다음 이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평범한 회계 1급. 어쨌든 내용은 어려운데 답 찾는 건 그나마 쉬웠죠. 액면이자는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액면이자 표시이자. 그 다음 계정 과목과 자본 항목 분류가 올바른 거 맞는 거. 주발초. 주감자는 자본잉여금이잖아요. 주감자가 자본잉여금. 주감자 할 때 자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고 얘는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죠. 얘도 틀렸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맞죠. 자본 조정이라고는 마이너스는 안 써 있지만 자본 조정 맞으니까 답이고 이상 없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이고 얘는 자본잉여금이고 얘는 자본 조정의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 설명은 됐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의 신청할 거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 이의 신청하지 맙시다. 내가 틀렸다고 이의 신청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없어 보여. 문제가 좀 이상하다. 답이 이상하다. 그럼 이의 신청해야죠. 그 다음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단기 순이익과 단기의 순이익과 차기의 순이익 미친 영향 올바른 건데 자본적 지출은 아까 위에 있었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니까 자산은 감소된 거고 비용은 증가된 겁니다.
그죠? 그럼 자산이 증가됐고 자산이 줄었고 비용이 늘었어. 비용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되죠. 순이익이 감소, 과소.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3번이고 내년에는 그럼 반대잖아요. 과소인데 똑같이 과소가 될 리가 없잖아. 2번에 과소면 내년에는 과대가 됩니다. 결론은 3번이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자산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도 해야 되거든. 그럼 자본조 지출하면 내년에도 감가상각비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이번 연도에 비용으로 다 떨어버렸죠. 그럼 내년에는 비용이 반대로 적게 계상된 거니까 이익은 많아져요.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반대 효과가 생깁니다. 그 답은 됐죠? 답은 쉬워요.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원가 얘기다. 원가 얘기인데 잼이 어려운 말 나왔나? 메모론가? 뭐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겠죠. 메모론가 해당되지 않는 거. 메모론가는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고 취득 원가라고도 하죠. 이 태블릿을 하도 오랜만에 썼더니 취득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죠? 아닌 거. 전기차 구입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 시 기존 승용차의 취득 원가, 기존 자산의 취득 원가, 그게 메모론가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원가, 취득 원가, 역사적 원가. 과거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서 향후 의사결정에 상관없어요. 회수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이미 발생한 거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도 변하지가 않는다. 메모론가잖아요. 맞고. 사용하고 있던 기계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계의 취득원가, 계속 취득원가잖아요. 답은 나왔네. 그럼 4번. 공장 원재료 운반 자동차를 화물차를 판매 제품의 배송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화물차의 취득가에 과거에 이미 발생한 건 메모론가고, 요거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 기회원가죠. 기회원가. 이것도 아무 이상 없네요. 해설까지 잘 돼 있고요. 10번.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 제품 생산, 제조원가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거. 직접비, 간접비 엄청 중요하죠. 그 중에 간접비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분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이니까 맞죠. 없는 원가다. 맞네. 그 다음 두 번째,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증감하는 것이 변동비, 변동원가죠. 그리고 직접 재료원가, 직재, 직노가 대표적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 고정비,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감소한다. 중요한 거죠. 그럼 머릿속에 그래프가 떠올라야죠. 고정비는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죠. 단위당 원가는 감소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야지. 그럼 맞네. 그럼 3번까지 다 맞으니까 답은 4번.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거죠. 변동원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반듯하게 내 마음이 삐딱해 가지고 이렇게 변동원가는 총원가는 증가합니다. 근데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거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거다. 진짜 몇 년 만에 태블릿 꺼냈더니 지금 삐따닥 넘어가요. 제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11번. 이것도 우리 시험 되게 잘 나오는 거죠. 엄청 잘 나옵니다. 자, 평균법이래. 평균법이고 종합원가 계산 채택하고 있고, 재료는 공정 초기에. 그럼 공정 초기면 100% 환산입니다. 공정 초기면 100% 환산이고, 진행에 따라 투입될 때는 수량에다 완성도 곱한 환산 수량으로 해야죠. 가공비는 일거나 만합니다. 무조건 공정의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거니까 무조건 환산해야죠. 그리고 물어본 건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어요. 이때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이죠. 아이고, 참 이 펜이 이게 하도 버전이 좀 오래된 거라 그러네요. 죄송해요. 완성 플러스 기말. 제가 글씨가 지저분해 가지고 태블릿보다는 그냥 바로 타이핑한 거였는데, 일단 오늘은 이겠어요. 재료 원가부터 갑시다. 재료 여기 완성 수량이 있나? 여기 있네. 완성 수량. 그래서 완성 수량 1800 플러스 기말 환산. 기말이 300개인데 재료는 착수시니까 100%. 그냥 300개에 100%입니다. 2100. 에헤이, 괜히 계산했네. 괜히 계산했네. 다 2100개야. 진작 봤으면 안 할 걸. 그 다음에 똑같이 2100개일 리가 없죠. 쳐내는 거야. 2번은 볼 것도 없어. 그 와중에 2번 찍은 사람 있으면 귀밑머리 3개 뽑아요.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 가공원가 갑니다. 가공원가는 완성 1800 플러스 기말 300개의 완성도가 70%, 여기 완성도 곱한 거죠. 70%. 그럼 37에 21, 210개. 그럼 1800개, 210개니까 2010개죠. 그럼 답이 1번. 아무 이상 없는데요. 만약에 선입이라면 여기에서 기초를 빼는 거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평균법은 여기서 끊고 선입일 때는 기초를 빼면 돼요. 평균법은 3글자, 선입선출법은 5글자. 선입이 더 길잖아요. 뒤에 하나가 더 들어가. 만약에 선입이었다면 마이너스 여기 기초가 100개죠. 100개. 그러면은 재료는 2000개가 되고 그 다음 가공원가는 마이너스 100개 곱하기 완성도가 여기 50%네. 0.5죠. 그럼 0.5 50개니까 50개를 빼면 1960개. 1960개 여기 있네. 물론 이거 3번은 답이 아니고 아까 여기서 2000개지. 2000개하고 1960개. 무슨 법일 때? 선입일 때.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공부를 제대로 했다 이거죠. 완성품 한 산장은 이거 하나 외우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상 없고 답 1번이었죠. 이상 없고 그 다음 이건 또 매출원가 물어봤다. 이건 좀 어려운가? 좀 어렵네. 자, 물어본 게 매출원가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왜 이리 많아? 자료가 왜 이리 많아? 자, 그럼 매출원가는 우리 계정구조학상, 물론 밑에 설명 자세히 있지만 계정구조학상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구나. 총제조원가 있고 매출원가는 무슨 계정에서 구하냐? 그럼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구하죠. 제품에서 매출원가잖아요. 그럼 제품에서 매출 원가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기초, 이 제품 자체가 자산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품의 기초기말도 있고 제공품의 기초기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단기 총제조원가가 있는데 직접 재료원가가 있으면 직접 재료원가 자체가 총제조원가에 들어간 거다. 결론은 얘는 필요 없다. 괜히 함정비스무리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 제품뿐만 아니라 제공품까지 제공품 플러스 제품 하나로 묶어서 그리면 돼요. 그래서 기초는 차변이고요. 단기 총제조원가도 차변이고 기말은 대변입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계정구조를 그리는 게 가장 빨라요. 시험 볼 때도 잽싸게 T계정 그리면 됩니다. 그럼 단기 총제조원가 차변에 150만원 만 단위로 하시면 훨씬 편하죠. 그 다음 기초 제품이 80 아니구나. 제품이 기초가 80이고 제공품은 50이죠.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 기말 제품은 30이고 제공품은 130이죠. 끝. 그럼 요거 구하는 거 요거. 그럼 차변합계가 280. 그럼 대변합계는 160. 그럼 280에서 160 빼면 120이죠. 120만 원이 3번이네. 3번 이상 없죠? 됐죠. 그래서 머릿속에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을 그릴 수 있다면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리면 돼요. 어차피 제공품하고 제품. 원래는 제공품 따로 그리고 제품 따로 그려야죠. 제공품 따로, 제품 따로 그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숙달되면 지금처럼 구하면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 그럼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거 쫙 지우고. 사실 그건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은 따로 그리는 게 좋을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됐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묶어서 자 그럼 이럴 때는 자 제공품만 먼저 그려볼게요. 제공품은 여기 기초. 근데 왜 기초가 차변이에요? 이런 분은 이론 강의 들으셔야지. 그리고 단기 총제조원가 150만원 차변. 그리고 기말 제공품 130만원 대변. 그럼 제공품에서 완성품 제조원가가 나오잖아요. 완성품 제조원가가. 그럼 200에서 130을 뺀 70만 원이 완성품 제품 제조원가고 그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죠. 그럼 제품 계정은 여기 기초가 80만 원이고 기말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공품에서 완성된 것이 제품으로 넘어오죠. 70만 원. 그럼 차변이 150이고 대변이 30이니까 120만 원이 매출원가다. 마찬가지. 이때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가는 이런 원가의 흐름을 모른다면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죠? 그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고.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자. 부가세 세법이 3개죠. 그중에 영세율과 면세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면세가 아닌 거 찾으래. 면세 대표적으로 하면 생필품 이런 거라든가 의료 보건 금융 이런 거였죠. 자 도서대여도 면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 기저귀 분유 면세. 주무관청에 신고된 즉 허가된
허가된 인가받은 허가 인가 엉덩이나 방덩이나 인가받은 교육은 됩니다. 근데 무허가는 안 되죠. 무허가라든가 또 뭐지? 무도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럼 답은 4번 택시 개인 택시 운송, 여객 운송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면세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고속버스가 우등고속이죠. 우등고속,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이런 것도 고속철도 이런 것들은 면세가 아니문이다 있었죠. 이것도 역시 아무 이의신청거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신고와 납부 중에 옳지 않은 설명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라. 25일은 많이 나오죠. 신고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그 말일부터지 이게 말일 다른 말로 하면 말일부터 25일 항상 그 다음 이 말일부터 다음 달 25일 우리가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든 다음 달 25일이잖아요. 말일부터 25일 이내 맞죠. 그 다음 2번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때 신고한 과세표준은 제외하고 신고해라. 예정신고 때 합쳐서 하면 이중이 중복되죠. 빼고 해야죠. 빼고 물론 기납부세액 같은 건 나중에 뒤에서 빼야지. 맞고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라. 맞죠? 원래는 신고납부 새로 시작했을 때 과세기간은 뭐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말 뭐 이런 거 어쨌든 그 말일부터 이거 과세기간 종료일 말일이죠. 해당 기간 말일부터 25일 다 이상 없고 폐업하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것도 25일은 맞지만 폐업일이 아니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요거 똑같은 거죠. 왜 나왔어 이거 요거 똑같아요. 이거 말일부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폐업이면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이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라고 돼 있죠. 그 말일부터 25일이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제 마지막이네. 마지막인데 부가세법상 법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거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다. 정정해야지요. 상호를 변경했다. 정정해야 돼요. 주주가 변동되었다. 주주는 늘 변동되는 거죠.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 수정하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사업장 주소 이전했다 해야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주주는 늘 바뀌잖아요. 계속. 근데 주주 변동을 뭐 그때그때 사업자 등록증에다 수정해야 하냐 그건 아니지.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의신청거리가 없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시면 아마 이의신청거리가 많을 겁니다. 나중에 확정 답안 나오면 또 이제 그 제가 좀 좋은 스튜디오에서 또 다시 또 찍을 기회가 있을 거고 오늘은 시험 보는 날 바로 그냥 가다반에 혹시 이상 있나 확인하는 차에서 같이 찍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실무는 찍고 싶은데 아시죠? 백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백데이터 공개를 안 해가지고 실무를 해드리기 참 거시기 해요. 그래서 전표 입력 같은 거 붕괴만이라도 해드릴까는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론 4월 9일 날 시행된 107회 전산회계 1급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디선가 또 뵙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